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학자 최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횟수는 거의 한 30년이 됐네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 5월 달에는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게 경제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강연의 주제는 일본 경제 도발의 배경과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일본에서 아베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핵심 부품 소재 3개 부품 소재예요. 사실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몰라도 될 하나의 부품 이름들인데 우리 뭐 에칭가스니 포토레지스트니 뭐 이런 전문 용어들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질 정도로 시끄러웠었던 그런 핵심 부품 소재와 부품과 소재를 수출을 이제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아베가 이렇게 경제 도발을 한 목표는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경제에 혼란을 부추겨 가지고 내부를 분열시켜 가지고 그 결과로 한국에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친일 정권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만 하면은 이건 저희가 완승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불매운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불매운동이 일본의 이 목표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그 핵심 부품 소재의 수출액이 한 4억 달러뿐이 안 되고 우리는 그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다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전자가 그 부품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수출액이 한 1,000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피해가 크다. 우린 1,000억 달러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고 일본은 기껏해야 4억 달러 정도 수출이 감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타격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불리한 하나의 이 게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왜 아베가 이 도발한 것이 패착이냐 하는 것을 자, 일본이란 국가는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달리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인 주권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예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그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싶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일본이 세계 경제 규모 3위이고 그리고 선진국가 경제인데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시겠죠.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가 일본 경제하게 되면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경제가 그러니까 성장이 중단된 것은 92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90년부터 일본의 주가인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90년 1월부터요. 91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장기 불황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2000년대까지 계속 연장되면서 2012년하고 1992년을 비교해 보니까는 2012년도에 GDP가 1992년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즈음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었죠. 일본이 2012년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 속에서 아베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우 세력입니다. 자민당 정부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세력이에요. 유럽 같은 데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극우 세력들이, 독일 같은 데는 그러니까 히틀러를 숭배하는 이런 세력들도 등장하곤 했지만은 집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한 군국주의 망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집권까지 하게 된 것은 할 만큼 일본이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할 만한 야당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건강하게 견제 역할을 못합니다. 시민사회 진영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일본에서 시민운동, 현대사회 속에서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일본의 사회가 바뀐 거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는 이런 극우 정당이, 그러니까 극우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90년대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경제의 핵심 산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막강한 나라였었죠.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근데 제조업의 위기가 70년대부터 닥치기 시작합니다. 성장률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10% 전후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4%로 뚝 떨어집니다. 70년대, 80년대. 거기 그 신호가 뭐였었냐면은 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뚝 떨어지면서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업 재편보다는 금융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연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결과가 80년대에 그러니까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돈을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 돈을 쏟아내 가지고 올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지속이 안 되지요. 그게 90년대 소위 말한 자산시장의 붕괴입니다. 그 붕괴 속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7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90년대에 또 여전히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만 정리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에 성공을 못합니다. 기업들의 경제 체력이 약화되기 때문에요. 군사를 빼고 나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강한 체질로 만들려면은 운동도 해가지고 근육줄로 만들어야 되고 영양분이 높은 음식물도 섭취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보강을 해야지만이 구조조정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정치인들은요 대개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대량 실직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건 별로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도 90년대에는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그냥 금융 지원으로 연명을 시켜요. 그러면서 많은 좀비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지원에 의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좀비 기업들이요. 그러면서 좀비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건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90년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이 90년대 전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내수가 취약해지니까는 수출에 이제 그러니까는 목을 매게 됩니다. 근데 이 수출에 목을 매는 방식이 내수를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구를 만듭니다. 왜?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건 더 가계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 구조도 나빠지게 됩니다.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인구 구조도 출산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에 죽고 사는 경제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제가 나쁠 때마다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이유가 2010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죠.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 하나의 이유인데요. 내수가 약해진 하나의 몇 가지 하나 예를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본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월 평균 임금이요 199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25년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36만 3천 엔 했었어요. 월 평균 임금이요 노동자들의. 근데 2012년도에 아베가 집권하기 전까지 한 5만 엔 정도가 떨어집니다. 31만 4천 엔으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자리의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일본 정부의 통계 자료인데요. 풀타임 일자리는 90년 대비해서 2015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풀타임 일자리는 하나도 늘은 게 없는 겁니다. 반면에 파트타임 일자리만 한 3.3배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상태가 별로 시원치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정규직의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라니까는 이 상태가 굉장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90년대 구조조정을 실패하면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락도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 간의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성을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산업 재편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창조 산업을 육성을 추진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그대로 흉내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원샷법이라 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그 산업활력특별재생법을 베꼈던 겁니다. 창조경제 육성이 창조산업 육성을 그대로 베꼈던 것이고요. 근데 일본이 그 창조산업 육성에 성공했다면은 일본 경제 지금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부 보고 자료인데 1999년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기 맨 끝에 있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요. 검은색이 전체 산업, 전체 기업의 매출의 고용 기업체 숫자가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7.8%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2년간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용은 한 22.9%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증가하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박스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창조 산업들만 따로 정리한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 산업입니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5.6, 마이너스 50.5, 마이너스 50.3. 처참하게 실패했죠. 창조 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일본은 산업 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우리가 농업하고 제조업이 전혀 다른 산업이라는 건 이해가 하시죠. 마찬가지로 창조 산업도 제조업과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근데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실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도에 보게 되면요, 미국의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있죠. 타임즈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뉴스위크에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제호를 뽑냐면요, 제호 표지 모델에 일본에서 절대 애플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 혁신의 아이콘이었었죠.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 만들어진 일본의 창조 산업 육성 방식은 창조 산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주로 보게 되면 일본도 창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GDP 우리가 이 연구개발비 전통적인 제조업사에서 가장 우리가 혁신을 하는 방식은 연구개발비를 많이 늘리는 방식이잖아요. 일본도 그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혁신적인 성과를 못 얻어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잃어버린 20년의 결과 사생아가 바로 아베 정권의 출범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2012년의 GDP가 까만색 이 선을 보시게 되면은 1992년 밑에까지 추락을 하고 있죠. 일본은 2010년까지는 만성적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 전체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무역 적자 국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무역 적자 국가, 지난 7년 동안에 한 5년간은 무역 적자를 실현했어요.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겁니다. 아베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아베노믹스 이거는 제가 처음 발표할 때부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국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해외에서도 사실 그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실패할 거라고. 이게 왜 실패하냐면요.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아베가 집권하면서 일본은행 총재를 바꿉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해당되어지는 총재를 바꿔요. 자기 말 잘 듣는 구로다라는 사람으로요. 그래가지고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요. 얼마나 찍어냈냐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대규모로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상품 가격이 싸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늘 게 아니냐? 수출이 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돈을 많이 벌면 투자와 고용도 늘리지 않겠느냐? 투자와 고용이 늘면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할 게 아니냐?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가 소비도 늘릴 게 아니냐? 소비가 늘면은 소비세도 더 많이 걷어들일 거고, 그러면 정부의 부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본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근데 이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은 그럴듯해 보이죠. 논리가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경제학 잘못 공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경제를 다 살리게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면요, 출발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돈 찍어가지고 경제 못 살릴 나라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작동된다면요. 바로 여기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베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집권한 민주당이 2009년도에 경제가 추락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2012년까지 집권을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함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까지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베 정권이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아베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 아베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GDP가 엔화 기준으로요, 일본 돈 엔화 기준으로 11%가 증가했다. 자랑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GDP가 증가한 규모가 얼마냐? 55조 엔입니다. 근데 55조 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돈을 얼마 찍어냈느냐? 410조 엔을 찍어냈습니다.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소득을 14엔뿐이 증가를 못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410조 엔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4,700조 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를 그냥 찍어가지고 국민들 나눠만 줘도 410조 엔의 소득이 증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5조 엔뿐이 소득이 안 증가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한국은행에서 100원 찍어내가지고 우리나라는 550원을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공급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그거를 기업이나 가게한테 대출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돌고 돌면서 소득을 몇 배로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만큼만 소득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찍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100엔 찍어내가지고 14엔뿐이 못 만드는 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해보세요. 1억 원 원금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돈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의 원금이 4천억 원, 저기 4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까먹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일본 경제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GDP가 아까 엔화로는 11%가 증가했다고 썼어요. 달러로는 아베가 집권하기 전 2012년도에 6조 2천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아베 집권하고 난 지난해 마지막 해에 4조 9,700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5조 엔 이상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제가 수출과 같이 보여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수출을 증가시켜가지고 경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대규모로 찍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집권하기 전에는 수출이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빨간 선대로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는 한 17% 수출액이 증가됐다. 이걸 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는 9천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일본 수출액이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지난해 7,4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그림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각 국가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잖아요. 점유율에서 세계 10%를 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뿐이 없습니다. 근데 한때 80년대 일본이 10%가 넘었었어요.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일본이요. 80년대. 근데 이게 80년대 말에 정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3.7%가 줄어들었어요. 한때 10% 넘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3.4%입니다. 거의 격차가 축소돼 버렸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3만 달러 주고 팔았어요. 현대자동차한테는 달러가 3만 달러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얼마가 들어오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협력업체 부품값도 줘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다 원화로 계산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라면은 한 대 3만 달러 팔게 되면 얼마가 생기는 거죠?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한 대 판 건 변화가 없는데 달러가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은 자동차 한 대 만들어서 한 대 판 것뿐이 변화가 없는데 수입은 주머니의 수입은 2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2배가 됐다고요. 수익이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이게 환율의 마법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엔화로는 얼마 증가했다 했죠? 17%가 증가했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20%가 감소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은 아까 아베노믹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엔화 가치 떨어뜨리고 그래서 수출을 증가시켜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생산 물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수출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으니까는 한 대 이상 만들어도 안 팔린다면은 더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투자를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을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돈은 벌었는데 투자와 고용을 안 늘려요. 왜?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하니까요.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해외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 지적을 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우리가 영국에서 발행하는 경제 전문지 있죠. 아베가 출범한 그러니까 첫 달 1월 말에 어떤 기사를 쓰냐면요. 아베가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수출 살리겠다고 하니까는 거기다가 뭐라고 주제를 잡았냐면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아서 일본의 상품이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꼬집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예를 들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소니가 만드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합니다. 갤럭시 폰이 잘 팔리고 소니의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 소니의 스마트폰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소니의 스마트폰이 갤럭시 폰보다 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품이 매력이 없는데 그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많이 팔리겠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일본 제조업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매운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불매운동 할 거 별로 없는데 우리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는 10대 20대 때는 소니의 워크맨 갖는 게 아주 그냥 로망이었었습니다. 주부들은 코끼리 밥솥 갖기 위해서 한번 관광 가면 하나씩 사오는 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일본 제품 별로 갖고 싶은 거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일본의 제조업이 그만큼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본의 GDP를 보게 되면요. 2018년도에 보게 되면은 1,000억 엔 이상이 감소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일본은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불매운동이 왜 효과 있냐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수출에 목을 매는 아베가 수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전문가들 토론을 할 때 불매운동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면은 별로 효과 없다. 4억 달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를 만약에 100이라는 수치에 비유를 한다면요. 80 정도가 내수 정도인 거고요. 한 20이 수출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80% 차지하니까 내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내수 80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80에서 심지어 79, 78로 줄어드는 경제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20이 21, 22, 25로 증가하지 않으면은 전체 경제 규모는 100이 증가할 수가 없는 경제 구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한 거예요. 내수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경제 구조예요. 지난 5년 동안의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보게 되면요, GDP가 1,000억 엔 이상이 감소한 이유가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엔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2조 6천억 엔의 무역 흑자를 구했어요.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2조 6천억 엔의 흑자를 못 보게 된다면요, 일본은 대규모 GDP의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 구조예요.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겁니다. 우리한테 무역 흑자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깡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매운동이 왜 효과가 있느냐? 일본은 수출에 목을 매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요. 내수는 증가가 되지 않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뭐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도 있지만은 소비가 고령화가 되면서 소비도 잠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런 겁니다. 자, 일본은 거기다가요, 선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돈을 엄청 찍어댔죠. 양적완화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알 정도로까지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찍어낸 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이 GDP 대비 돈 찍어낸 규모가 19%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100%가 넘어요. 이 돈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이 돈 해소할 저는 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해소하는 순간 일본 경제는 무너집니다. 자, 일본의 국가 부채가 높은 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2.4배 정도, 24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국가 부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죠. 수출이 안 증가하는데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소비가 안 증가하는데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세금이 더 안 거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한 거예요. 아베노미스는 자기가 지향했던 목표가 하나도 관철된 게 없는 거예요. 자, 일본 경제가 얼마나 엽기적인가는 이 그림에서 이제 절정을 보여줍니다. 일본 경제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파란색 선이 곡선이 일본 니케이 지수,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처럼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베가 자기가 자랑하는 겁니다. 치적으로요. 자기 집권하기 전인 2012년까지는 만선 안팎에서 개걸음을 했는데 자기 집권하고 나서 2만 선까지 돌파했다 이거예요. 주가 많이 끌어올려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작은 숫자 20, 40, 60 이게 뭐냐면 단위가 1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20은 200억 엔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100은 1000억 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빨간 기둥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주식의 매입액입니다.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나라예요. 이건 지구상의 역사, 인류 역사에 이건 없는 일이.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나라입니다. 중앙은행은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손실 보는 거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권 거래는 가능해도 주식 거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게 되면은 저 원으로 표시한 부분들 중에서 보세요. 안 오르게 되면 주식 매입을 늘립니다. 예, 매입을 더 안 늘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주식 매입한 거 나중에 팔게 되면 다 주가 다 폭락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불매운동하면서 유니클로가 타격을 받았었죠. 7월 말에 유니클로의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일본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왜? 일본 은행이 유니클로의 대주주예요. 주식을 많이 매입해서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삼성전자, 이마트 이런 주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엽기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있죠. 안 멈추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멈췄는데 왜 안 멈추느냐? 돈을 이렇게 안 찍어내는 순간에 일본 경제는 붕괴돼 버립니다. 지금 돈을 이렇게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해요. 물가가 안 올라.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가 미친 짓을 하는데도 왜 침묵을 지키는지 이상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는 자기들 재산상의 피해가 안 발생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미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굉장히 순응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일본의 경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소비와 생산으로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의 산업 생산액, 일본은 제조업 경제 구조인데 1990년부터 최근까지요.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의 산업 생산액이 지난 30년 동안에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1990년하고 최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생산액 자체가. 자, 소비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액 봐보세요. 1990년부터 최근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경제의 양축인 생산과 소비가 30년간 멈춰 있는 나라예요. 30년간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리는 아마 영원히 될 거다, 포레버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자, 투자도 안 살아나요. 90년대 초에 저 투자율 30% 넘던 것이 지금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게 돈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도요. 예? 자, 그다음에 일본의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 많이들 들으셨죠? 그렇죠? 자, 일본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일본 역사상으로도 가장 낮습니다. 2% 초예요. 2.3%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업률만 보게 되면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 초거든요. 3.4% 정도요. 그 정도면 경제에서 완전 고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실업률 우리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본의 임금이 아까 쭉 하락해 왔다는 걸 보여줬었죠.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의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0,000엔 정도, 12,000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2만 9천엔에서 31만 7천엔으로요.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일자리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요, 저 파란색 기둥이 뭐냐?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3,730만 명. 저 때는 그러니까 출발 때 2002년 경우에는 한 4천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요. 소라 색깔 기둥이 뭐냐? 이게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일자리의 현황이에요. 그럼 일본 일자리가 넘쳐나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 배율은 뭐냐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당 일자리가 몇 개가 공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2.4개 정도. 한 사람당 2.4개 정도 일자리가 공급되니까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역사상 최고의 지금 구인 배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요, 주로 어떤 분야들이 구인 배율이 3배, 4배, 5배 이렇게 많냐면요, 건설 노가다 이런 이런 현장에 건설 현장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식당이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식당 서빙하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간병 서비스 이런 일자리는 3배, 4배 많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써가지고 하는 일자리는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본다거나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기술직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0.3개, 0.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오르죠. 파트타임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는 평균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일 간 경제 전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서 하는 청년들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엑스폰가 뭐 이거 가지고 잠깐 중단시켰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젊은이들 일자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청년들이 타격을 볼 텐데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 가서 갖는 대부분 일자리가 얼마짜리냐? 월 한 230에서 250만 원 안팎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넘쳐나니까요. 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의 아베 정권의 이 우리나라 항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경책을 주도했던 게 일본의 경제산업상, 최근엔 직위가 바뀌었지만은 안경 쓰고 그런 아마 뉴스에서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 안 해도 일본 기업 피해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뭐라 했냐면 허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까 봤잖아요. 일본은 지금 뭐예요? 수출에 목을 메고 있어요. 한국에다 안 팔아도 팔 때 많다 이렇게 허세 부르는데 팔 때 있는데 왜 지금 수출 안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앉아 있는데 그건 허세지요. 허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지금 보게 되면요,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국민들의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굉장히 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발행한 액이 많다 보니까는 그 이자 부담이요,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40% 이상을 그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는
갈수록 고령화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돈 쓸 일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3%가 적자가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일본은 90년대 이후에 6% 이상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이번 달부터 소비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일본 소비세 인상한 거 발표했었죠. 내수가 안 좋은데도 올린 이유가 뭐냐? 세금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국가 부채 안 줄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는 더 억압되겠죠. 세금을 소비세 올리면요. 그렇죠? 거기다가 연금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평화헌법 개정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느냐? 자, 일본은요, 지난 30년간 아까 생산과 소비를 봤듯이 정체가 돼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본의 청년 세대들입니다. 일본의 20대를 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사토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득도, 이를 득자에다 길도자입니다. 도를 터득한 세대라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왜 여기다 표현했나 했더니만은 나중에 금세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물욕으로부터 해방되고, 많은 욕심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토리 세대라고요. 일본의 20대가요, 정확하게 1990년에 태어난 생들이 지금 몇 살이죠? 만 29살입니다. 1999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만 20살입니다. 정확하게 20대가 90년대생들이에요. 이 90년대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살아오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변화된 걸 한 번도 못 본 세대들이에요. 멈춰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경제가 불황이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개선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30년은 한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멈춰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아베 같은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꼰대 소리를 해요. 뭐랬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망도 가져야 되고 패기도 있고 그래야 되고 꿈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죽어 지내고 이렇게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욕심도 없고 이렇게 가냐 이거죠. 근데 그게 완전 꼰대 소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졌겠어요? 예? 20대 때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있는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꿈을 꾸게 되면요, 더 피곤해지죠. 그렇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꿈을 꿀 때는 그래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꾸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속 편하죠.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니까는. 예? 자기 무능력하다고 학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리 세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30년간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걸 다 짜내가지고 해봤는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모멘텀이 죽어버린 사회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찍어낸 돈을 저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짐만 굉장히 남은 이런 사회예요. 저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되게 지혜를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때마다 한국이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해줬어요. 1870년대부터 일본이 산업화할 때 우리나라 강화도 강제로 개항시켜가지고 그래서 금 뺏어가고 쌀 싸게 걷어가고 그걸로 일본 노동자들 값싼 임금 줘가지고 산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 식민지 시기에는 수탈해가 또 그랬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제가 전쟁으로 완전 망가진 상태 속에서 뒤늦게 미국이 원조를 해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도 부활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부활됩니다. 일본 제조업이요. 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65년도에 한일 수교하고 65년도 전후에 베트남 파병하면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의 길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성장의 주역이 뭐였냐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었어요. 미국이 갑자기 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해줬느냐?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많이 군수물자 관련된 것들 사줬던 겁니다. 근데 군수물자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확 상승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마우치 경제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한국의 나라가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자기들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하게 되면요,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멀리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200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전쟁,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공격했던 거 아닙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의혹이 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이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선제 공격해서 때려 부순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전쟁할 때는 뭡니까? 중동 국가들이 먼저 이스라엘 공격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제가 잠재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될 거라면은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현대전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북아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일본 입장에서요. 자,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툭 하면 미사일 발사하는데 일본에 건너다 뻥뻥 쏴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 건너다 한번 쏠 때마다요, 기겁합니다. 안 기겁하겠어요? 자기 나라로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핵실험까지 하고 있죠. 핵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 입장 속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안보 위협 국가죠.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죠. 그럼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에 북한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일본이 전쟁 나면 한국은 자유롭습니까? 같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일부 그러니까는 굉장히 문제 있는 정치인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독도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앉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군대 동원해서 뺏어야죠. 우리 영토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그러면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에 한반도는 전쟁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국의 산업 생산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현대 전쟁 속에서요. 그렇죠? 일본의 제조업은 완전히 부활할 수가 있어요. 전쟁 특수로요. 한국 전쟁 때 그랬듯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망상 같은 생각이죠. 근데 21세기에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1940년대 시각이 멈춰져 있는 세력들이에요. 식민지를 조선을 지배하고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천황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노력하고 옆에 나라하고 협력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를 희생을 치러가지고 자기 나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망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망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망상 속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그 입히는 타격액이 수출액 타격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본은 수출의 감소가 우리나라한테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수출 줄어드는 걸 내수로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한 100일 넘게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죽겠다고 앉아있고 우리나라 산업은 피해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현실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아베는 지금 뭐냐면은 퇴각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내부가 분열돼가지고 금세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다. 일본한테 꼭 이겨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한테 꼭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요. 그렇죠? 스포츠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번에 불매운동하면서 뭐랬습니까?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을 대응해달라. 유명한 말을 네티즌이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전쟁 범죄와 관련된 인권 유리는 시효가 없다는 게 국제사회 상식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던 거예요. 대법원에서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뭐냐면은
니네가 해결하라. 우리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뭡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국민들은 참고 이겨낼 테니까는 정부한테 뭐냐면은 이 역사 범죄와 이 역사 정의를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그 아베 그렇게 거기에 요구에 응해 줘 보세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그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듯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단결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명분 있는 태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호를 보내줬죠. 8.15 경축사에서요. 원상대로 복구시켜라. 그리고 대화로 풀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물밑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 아마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 내부가 단결만 해주면은 한일 경제 전쟁에서 한국은 완승합니다. 예, 단결을 해서 불매운동만 계속 지속되면은 일본이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얻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식에 있어서 식민지성이 없어집니다.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한테 우리가 이겼다는 자긍심, 이건 국민들한테 대단한 자긍심을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받은 그 상처로부터 의식에 있어서 상처로부터 트라우마가 해방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의 최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해요. 일자리 참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가계의 60%가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출범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를 건물 임대료로 더 이게 내게 돼버리니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이 돼버린 거예요.